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7회 제주 포럼, 이번은 공존, 공진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문화도시라는 주제로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홀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 속 기대만큼 더욱더 유익한 공유의 작이 되길 바라면서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안내를 좀 해드릴 텐데요. 청중분들께서는 세션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필히 착용을 부탁드리겠으며, 또 더욱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가 지금 진동 모드가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역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 설정하셔서 통역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좌장분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김정훈 제주대학교 경상대학장님께서 이번 세션을 함께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자, 더욱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주대학교 경상대학장이시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문화예술 분야 인재 양성은 물론이며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이자 문화예술의 섬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큰 박수로 좌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섹션의 좌장을 맡은 제주대학교 경상대학장 김정훈입니다. 이번 섹션은 제17회 제주포럼 갈등을 넘어 평화 공존과 협력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많은 국제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내의 문화교류 및 협력 방안과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로컬 문화의 동반 성장 등에 대하여 문화도시 관점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발표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약간 연예인 같습니다. 연예인 같아서 플로어에서의 많은 박수와 많은 호응을 해주시면 오늘 더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자는 피에로 르즈 사코입니다. 현재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석 자문관이자 이탈리아 키에티 페스카라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전 유럽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특별고문으로 문화주도적 지역문화 발전 분야 컨설팅 및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줌으로 나와 계신데요. 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자는 피로컬 주식회사 김혁주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은 지속적인 로컬 비즈니스 생태계 성장을 돕고 로컬 브랜드와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분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분들입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신용식 한류지원협력과장으로, 네, 먼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한류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한류가 문화교류를 넘어 세계 평화의 기여를 위한 중대한 역할을 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입니다.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김태관 전문위원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태관 전문위원은 제주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견임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클래식 음악과 예술경영, 문화정책을 전공하여 제주 문화예술이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이광준 서귀포시 문화도시 센터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은 2019년부터 서귀포 문화도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수장으로 서귀포 고유한 노지 문화를 글로벌 문화 브랜드 핵심 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 섹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입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화면으로 나와 계신데요. 피에로 르즈 사코 교수님께서 문화 주도의 한국 지역 발전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피에로 르즈 사코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주 평화 포럼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어떤 시골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주도의 발전이 얼마나 우리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만한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은 문화 주도 개발이 전 세계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큰 도시를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화 주도 발달이 그 시골 지역에도 중요하고 지역에도 중요할 것인가, 각 지방 단위의 발전에 있어서도 문화 주도의 발전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더욱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문화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기회가 있죠. 작은 도시도 우리 도시 발전, 우리가 문화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작은 룩셈부르크의 도시고 작은 마을이고요. 그다음 밑에 바슈아실은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이 두 도시 다 유럽의 문화 도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는 2022년, 하나는 내후년에 그 문화도시로 지정이 돼 있고요. 한번 보시면요, 적절한 프로젝트와 비전만 가진다면 충분히 다 달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혁신이고 우리의 욕심입니다. 어떤 야망이죠.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문화 주도의 강력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에 뭐가 있을까요? 2015년 발표하는 논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개념적인 틀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핵심 요소죠. 그리고 또한 성공 요소, 아니면 성공하지 않은 실패한 사례도 제시를 하면서 이 요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2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12개가 바로 성공 요소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요소인데요. 문화 발전에 12개 요소가 있는데 세 가지는 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퀄리티, 즉 공급되는 문화의 질이 양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각 지역의 인재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인재도 유치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문화 공급의 품질을 양질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거는 서울이나 대도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지역 그리고 지방 마을에서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식 생산의 질도 양질이어야만 합니다. 즉 여기 보시면 교육제도나 연구기관들이 첨단의 연구기관들이 있어야 되고요.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죠. 연구진과 그리고 또한 교육제도가 발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도시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지 지배구조의 그리고 현지 정부의 품질이죠. 그 현지 지역의 정보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리고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정부기관, 행정기관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페스티벌을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 이 행정부에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창의 경제의 일부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들은 굉장히 절차라고 하면은 이것들이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탄탄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지배구조의 질이 좋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유치를 해야만 합니다. 유치하는 건 뭘 유치한다는 뜻일까요? 외부 인력을 유치해야만 합니다. 한국은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재들이 한국을 좋아합니다. 들어가고 싶어 하는 나라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외부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유치가 대도시에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도시들도 외부 인력을 유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대도시가 활용할 수 없는 것을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외부 투자의 유치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정말 잘하고 있죠. 근데 그 문화와 관련돼서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투자는요. 그냥 넷플릭스나 디즈니 스튜디오를 여는 거, 그래서 TV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투자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있는데요. 그 현지와 관련돼서 지역과 관련돼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개발합니다. 인재는 널리 어디에나 있죠. 그리고 기회를 알리면서 우리 현지의 인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인력 개발을 가속화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인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지 개발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죠. 더 개발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기업 정신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유럽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그 문화와 창의적인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각 지역의 그리고 젊은 기업가 정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기업이 부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게 지역 차원에서 부상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기업 정신을 개발한다. 이것이 중요한 요소 중에 빠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작은 프로 같은 걸 통해서 이러한 기업 정신을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막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면 여덟 번째인데요. 오늘 주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평화와 공존을 해서 중요한 것은 그 문화 주도 발전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될 것은 사회 임계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외가 될 수밖에 없죠. 발전 과정에서. 근데 우리는 이러한 소외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가장 취약한 계층도 우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역 발전 모델에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또 각각의 지역사회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런 사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공적인 그 지역사회의 참여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고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정책도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역량 구축이죠. 지역사회를 참여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역량 구축에서도 효과적으로 우리가 역량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그리고 또한 새로운 잠재력과 기회를 발견하게 하면서 내가 이런 가능성이 있었어? 몰랐던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작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규모는 작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 임계점에 도달하기는 작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각각의 중소도시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는요. 여러 지역사회의 단체와는 다릅니다.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은 그 역량을 구축하는 데 촉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번째는 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 밖에 있는 다른 도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가장 좋겠죠. 그렇게 한다면 외부 인력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치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화에 주도한 개발을 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한국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창의점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민주적입니다. 창의력은 민주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더더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창의력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새로운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다음 단계로 들어갔을 때 한국과 같은 경우에 우리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전 세계 평화,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이 있는 한류까지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룹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냥 개인 차원이 아니라 슈퍼스타 한 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모여서 단체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문제는요. 어떤 한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야 그리고 같이 모여서 해야 단체적으로 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전통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영감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토리가 중요한 시대죠.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전달해야만 합니다. 스토리를 전달을 하면 그냥 이론보다 수치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주 강력한 플랫폼으로서 우리가 행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제가 한류는 아주 충분히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전 세계 전력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 차원에서 우리가 차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누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보면은요. 우리가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더 장점을 가진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소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수가 있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혁신적인 인재들은 뭔가 소속감을 원하는데요. 대도시에서는 소속감을 제공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소속감을 느끼기가 쉽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관계가 중요하죠. 영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질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소도시는 삶의 질을 우리가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워라밸을 즉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잡는 데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죠. 일에 매몰되지 않고요. 개인 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영감을 얻고 그리고 개인 생활의 균형을 잡는 게 중소도시가 훨씬 더 쉽습니다. 따라서 이게 매력적인 것이죠. 그래서 인재를 유치하기가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장소가 다 다릅니다. 장소마다 여러 가지 요소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합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그냥 어떤 다른 도시의 성공을 그냥 무작정 모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12가지의 요소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다. 어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인력 요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각 도시마다 중요한 요소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소마다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조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면 변화가 오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위협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탄탄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근데 갈등 자체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갈등이 불가피한 곳이라면,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집단 지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때는요, 그냥 전문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사람을 소외할 수밖에 없지요. 만약에 전문가에만 의존한다고 한다면요, 오히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그리고 머리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미래를 생각을 할 때 한국이 문화적인 리더가 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에르 루이자 사코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발음은 너무 정확했습니다. 사코 교수님께서 지역 발전을 문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중요한 점으로서 12가지의 요소를 좀 제시하셨고요. 또 하나는 한류를 통해서 지역 문화 개발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방안에 좀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서귀포, 저도 제주도 살고 있고 서귀포 시민들 만나다 보면 서귀포는 너무 작다. 요 작은 거에 대해서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사코 교수님께서 작은 도시의 강점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상당히 좋으신 것 같고요. 저 정부의 역할, 책임 이런 것도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 사실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경영학과 교수다 보니까 이 문화를 통해서 지역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 중에 교육기관의 중요성, 그 다음에 지역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 우리 문화를 하시는 분들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논의를 잘 안 하는데요. 그것을 강조하신 것이 상당히 저한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발표입니다. 비로컬 주식회사 김혁주 대표님께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로컬 문화의 확장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로컬 김혁주입니다. 방금 전까지 말씀해 주신 수많은 내용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실제로 필드에서 벌어지고 있다.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나 학술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논의들을 실제 생활에서 이뤄가고 있다는 걸 작은 사례들 몇 가지를 통해서 아마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좌장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저희 비로컬은 대한민국이 지난 한 4년, 5년 사이에 새로운 로컬 문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비즈니스화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함께 동반 성장하는 스타트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총 4가지 주제를 통해서 간략하게 대한민국의 로컬 문화가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발견해내고 또 소비자와 또 생산자가 어떻게 동반 성장하고 있는지, 또 지역은 얼마나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올해가 2022년이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이 있고 의미의 변화가 있겠지만 2022년 대한민국이 말하는 로컬은 어떤 담론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국가라든지 학술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많은 구성원들이 로컬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민간 주도로 새롭게 자생적인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들도 조금 더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전에는 생산자 또는 문화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특정 집단만 또는 장인들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는 수많은 분들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가 약간 애매해지고 사라지긴 했지만 이제 소비자가 끌고 가는 문화, 소비자가 문화를 직접적으로 향유하면서 계속 재생산해내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끄는 로컬 문화에 대해서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로컬 문화를 통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대한민국이 어떤 답을 찾았다라기보다는 지금 과정 중이고 발전 중이고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2022년 대한민국이 말하는 로컬에 대해서 총 5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 40여 분, 뭐 전체적으로 다 하면 5, 60여 분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로컬이라는 단어를 최근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각자 쓰임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각자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특히 우리나라 말이라기보단 영어이기 때문에 약간 좀 자신의 자아를 투영하거나 생각을 투영하는 좀 포괄적인 단어, 복합적인 단어로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로컬에 있는 수많은 문화 자원을 통해서 비즈니스화해서 지속 가능성을 찾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로컬의 어떤 의미들, 뜻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로컬 콘텐츠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어서 장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더 주제를 앞서서 말씀드리자면 지역에서 문화가 이제는 자원이자 비즈니스 기회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대한민국은 최근에 한 4, 5년 동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창의성 또는 지역에 갖고 있었던 고유 자원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그리고 개인이 원하는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형태의 중요 자원으로서 지역 문화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창업가들, 기업가 정신이 있는 분들이 지역만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큰 단위의 뭐 도나 시나 군이나 또는 더 큰 광역 단위의 브랜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교류하고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브랜드가 굉장히 지속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로컬 비즈니스는 지금까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역만의 소중한 자원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한 비즈니스 가치를 이끌어내는 분들이 이제는 정말로 현실 세계에서 영향을 줄 만한 일들, 우리 사회에 새로운 지속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역이, 도시가 그리고 수많은 함께하는 분들이 살아가는 생활 근처에 있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로컬 비즈니스로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로컬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지방, 지역, 시골이라는 의미를 조금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 5년 동안의 뉴스라든지 기사라든지 또는 매거진들을 검색해서 온라인상에서 살펴보신다면 예전에는 소외된 곳 또는 낙후된 곳, 지방, 시골 같은 의미들로 많이 사용했다면 최근 한 3, 4년 동안은 새로운 어떤 기대 심리가 있는 곳, 우리가 그동안에 만나보지 못한 기회가 있는 곳 또는 내가 미처 만나보지 못한 어떤 새로움이 있는 곳으로 여행지이자 또 내가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곳으로 이 로컬이란 단어가 새롭게 제정이 돼서 대한민국에서 사용했다는 거 쉽게 발견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하나 해봤는데요. 삶의 지향성이 그동안에는 고도화되고 성장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내 내면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집중하기 시작했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부각하기를 원하면서 이제는 지방으로 불렀던 지역으로 불렀던 장소들이 나만의 세계가 되고 내가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또는 문화적으로 조금 더 성장해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곳으로 미지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저희가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고객의 소비 동선인데요. 뭐 지역 상권이라고 하면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뭐 시장이라든지 행정구역이 정한 상권들만 있었다면 지금은 오늘 이 자리가 제주기 때문에 훨씬 말씀드리기가 좋긴 한데요.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어떤 공간들, 브랜드를 찾아서 계속해서 새로운 점들을 만들어 갑니다. 뭐 지금 현재 뭐 모바일 지도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나만이 북마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문하는 가게들을 이어보다 보면 전통적인 상권을 벗어나서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선들이 짜여지고 이것들을 소비자들이 또는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로컬이라고 부르는 장면들을 발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로컬이라는 얘기는 지역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오늘 어쨌든 통역을 하셔서 이 미묘한 의미를 어떻게 전달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시골, 지방이라고 무언가 대도시와 중앙 집중적인 거에서 소외된 변방의 것을 로컬이라고 의미했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자부심을 갖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을 지역이라는 의미로 새롭게 부르고 있다는 것도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예전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사투리라는
말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다면 지금은 어떤 지역 말이란 얘기도 순화해서 조금 더 바꿔서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제주 사투리 이런 얘기 요즘에 잘 안 쓰잖아요. 제주 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로컬에 이어서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로컬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로컬만의 고유성, 문화자원을 통해서 컨텐츠화시켜서 지속 가능성을 계속해서 리프레시하는 분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몇 년 전부터 정의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로컬 크리에이터는 그냥 지역에 있는 아티스트나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대중에게 폭넓게 전달하는 사람들을 의미했지만 지난 몇 년이 흐르면서는 이제 아무도 방문하지 않던 곳을 자신만의 세계관이나 문화 콘텐츠로 가득 채워서 이제 그곳을 방문해야 되는 곳으로 변신시키는 사람들, 고객이 원하는 로컬을 직접적으로 조성하는 사람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이제 로컬과 크리에이터 두 가지 이름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제는 오히려 역전해서 크리에이터가 로컬을 만든다라고까지 대한민국은 현재 수많은 얘기들을 가득 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 대표 사례로서 춘천의 감자빵 사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버지가 다양한 색깔의 감자를 재배하시고 또 그 아버지가 만든 농사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분의 따님이 우리 아빠의 감자를 어떻게 더 알릴 수 있을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마지막에 감자빵을 만들게 된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감자를 통해서 선식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자신의 2층짜리 집을 바꿔서 동네 카페로 만든 다음에 아빠의 감자를 어떤 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귀중한 가치를 알아볼까 고민하다가 마지막 최종 결과물로 감자빵이라는 고유의 상품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본인의 가족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춘천이란 곳이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 이제는 한 해에 춘천이 60만 명 이상이 다녀갈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감자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감자 겉에 껍질을 벗겨야 하잖아요. 단순히 기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의 고용 창출을 통해서 150명 이상의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또 올해 한 해에 300억, 200억 이상의 매출을 증대하면서 춘천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원래의 브랜드 말고 원래 문화자원 말고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브랜드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역을 통해 새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만의 문화자원을 통해서 이제는 비하적인 의미의 감자가 아니라 희망적 의미의 감자로 새롭게 강원과 지역에서 급부상하는 브랜드 감자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분들이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과 아빠에 대한 얘기를 가득 찼을 뿐이죠. 그런데 2년, 3년이 지나고 저희 현재 2년째 지나다 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이제는 고객들이 이 감자빵을 소비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강원도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그동안 춘천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감자빵을 파는 카페 감자밭은 더 이상 카페가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지역으로 다가올 수 있는 관계 인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기도 합니다. 로컬 비즈니스라는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본인들이 소비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로컬 문화를 소비하다 보니까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음악을 많이 청취하고 또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아마추어 음악가가 되는 형태와 유사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컬 브랜드를 사랑하고 지역성에 기반한 고유한 문화 자원들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는 것들을 보면서 브랜드를 사랑하게 되고 제품을 사랑하고 또 제품과 지역만의 고유성에 대한 매료를 느끼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도 그곳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나도 도시를 플랫폼화시켜서 그 위에서 새로운 지속 가능성을 발굴하고 싶다고 많은 고민들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도표는요,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왼쪽에 약간 이렇게 흐릿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일상적인 장소와 도시와 지역이 그 일상의 의미 이상은 없었지만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리고 로컬 컨텐츠라고 말하는 로컬 브랜드들이 가득 차면서 이제는 일상의 비일상화, 비범함이 생겼다는 거죠. 여기를 꼭 와야만 되는 이유, 내가 여기 잠시 체류해야만 되는 이유, 앞으로 여기서 계속해서 무언가 발견하고 싶은 이유들이 도시에 다시 가득 차서 이제는
도시 안에 쌓여있던 역사성과 또 시간성이 합쳐져서 우연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 생산자가 의도했던 바대로 가지는 않지만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교류하면서 지역만의 새로운 고유 문화성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이 새롭게 정의되고 새로운 창조성을 꿈꿀 수 있는 곳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주도 로컬 문화의 확산에 대해서 3가지 사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국에 현재 한 1000여 개 팀이 이런 활발한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도시 위에서 플랫폼화해서 새로운 지속 가능성을 비즈니스 기회를 통해서 창출하고 있는데요. 인천의 계양로 프로젝트라는 곳과 또 부산의 무명일기 영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은 제주 포럼이잖아요. 그래서 제주에 수많은 로컬 크리에이터가 있지만 그래도 제주라는 이름을 품고 대중적으로 이제는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는 새로운 브랜드 제주 맥주까지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천 계양로 프로젝트는 최근에 드라마 보셨으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한번 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또 이전에 그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항을 했을 때 외부에 있는 문물을 새로 받아들였을 때 유명했던 장소가 이제는 원도심, 구도심화되고 많은 새로운 도시가 인천에 생기면서 이제는 조금은 쇠락해가고 외면받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인천 계양로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로컬 크리에이터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노포 어르신들과 시간 속에서 쌓여갔던 콘텐츠와 음식과 새로운 문화들을 엮어서 1.3km 안에 있는 인천 계양로길 안에 새로운 콘텐츠들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힙한 콘텐츠만 집어넣는 것들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살아왔던 그 시간의 고유성, 뭐 예를 들자면 인천에서 쫄면이 탄생한 건 알고 계시죠? 냉면을 만들려다가 우연히 굵게 뽑았더니 쫄면이 됐다는 이 콘텐츠도 결국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만의 역사성과 고유한 도시의 문화 콘텐츠가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새로운 기획력과 합쳐서 한 20여 개 이상의 새로운 매장과 문화 콘텐츠와 관광 상품까지 발견해서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인천 계양로 프로젝트가 인천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요. 또 오늘은 제가 이제 술 얘기를 좀 갖고 오긴 했지만 사실은 술은 도구일 뿐이고 요즘 새로운 MZ세대 1980년대 90년대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익숙한 세대가 아무래도 맥주라는 또는 주류라는 문화 자체를 본인들의 문화 소비성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맥주를 만들면서 동인천 안에 있는 또 배다리 안에 있는 또 계양로 프로젝트 계양로 길 안에 있는 노포들을 어떻게 요즘 MZ세대가 만나게 할까 하는 고민 가운데 그 지역만의 맥주 브랜드를 만들어서 새로운 행사들을 통해서 지역의 고유성과 또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가자면 맥주라는 것은 사실 대량 생산해서 대량 판매를 하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이젠 인천 안에서만 판매하고 인천에서만 유통하고 있는 맥주를 통해서 지역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관계 인구를 형성해서 이제는 인천에 있는 거주 인구, 상주 인구뿐만이 아니라 인천에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연결돼서 계속해서 지속성으로 찾아올 수 있는 분들을 이끌어내는 고유한 문화 콘텐츠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식점이 연결되고 문화 콘텐츠가 연결되다 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자주 방문하는 것보단 한 번에 다 돌아보고 싶다는 요청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가지고 미식 투어를 만드는 형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가 뭐 부동산업을 한다, 뭐 요식업을 한다, 또는 뭐 서점업을 한다는 어떤 한 가지의 비즈니스 영역이 아니라 문화 자체가 지역에 쌓여있는 역사 자체가 새로운 콘텐츠로 바뀌어서 소비자들과 관계 인구를 이끌고 있다는 형태로 발전한다는 것도 좀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부산 영도의 무명일기인데요. 영도 최근에 굉장히 유명해졌죠. 해외 드라마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특별히 영도는 제주의 해녀 문화와 함께 이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영도도 예전에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도심으로 많은 분들이 옮겨가면서 잠시 동안은 잊혀졌다가 현재는 새로운 장소,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있는 장소, 문화 도시로서의 훌륭한 장점들이 있는 장소를 변모하고 있고요. 무명일기라고 하는 이 로컬 크리에이터 팀이 영도만의 시간과 문화들을 합쳐서 공연 형태의 다이닝으로 바꿔서 서비스하는 것들도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도에서만 생산하는 고구마라든지 아니면 해산물들을 엮어서 다이닝 쇼 형태로 영도를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새로운 영도를 알리는 사실은 오래된 형태이긴 하지만
있었지만 요즘 MZ세대한테는 새로운 형태로 다가오는 것들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멋있는 장소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부둣가 근처에 오래된 창고들도 새로운 장소를 변모해서 이 안에서 다이닝 형태의 쇼를 또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 인구를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주 얘기입니다. 제주 맥주는 이미 유명해서 뭐 따로 설명드릴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해외까지 수출하는 대한민국에서 맥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문화 상품이 되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제주 맥주는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대외적으로도 제주 맥주에 대한 상품 인터뷰를 해도 제주 얘기를 빼놓지 않고 우리는 제주를 담았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어필하는 걸 통해서 이젠 비즈니스 자체도 도시 문화, 지역 문화, 로컬 컨텐츠 자체가 담기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인터뷰하는 굉장히 제주의 자랑스러운 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제주 맥주를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주 맥주가 한 달 살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주로 수많은 분들을 불러들이고 어떤 관광 문화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브랜드를 사랑한다면 제주를 사랑하는 거고 제주를 사랑한다면 제주에 직접 와서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굉장히 소비자들을 소구하고 이끌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새로 소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이끄는 로컬 문화입니다. 앞에 세 개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소비자들이 이제는 로컬 브랜드는 굉장히 유니크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MZ세대들은 그동안에 내가 만나보지 못한 시간과 역사와 지역의 콘텐츠가 자신의 내면을 풍족하게 만든다고 풍요롭게 만든다고 이 안에 창의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치와 취향이 담긴 로컬 브랜드 소비인데요. 춘천의 감자빵을 설명드린 것처럼 제주 맥주를 말씀드린 것처럼 영도를 소개시켜드리고 인천을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일상화돼서 흔하다고 생각해서 놓쳤던 시간들을 끄집어 올려서 도시 위에 켜켜이 쌓여가는 시간과 문화 콘텐츠들이 이제는 나의 취향을 투영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과 콘텐츠가 되었다라고 MZ세대들은 새롭게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일시적인 트렌드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젠 좀 바뀐 것 같습니다. MZ세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내가 누구일까, 나는 얼마나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집중하다 보면 당연히 지역 문화에 귀착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찾고 싶어서 더 많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발굴 활동, 문화의 새로운 조성 형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로컬 문화를 통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인데요. 결국에는 앞에 사례를 들어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 현재는 한 1000여 개 팀 또는 이제 시작한 팀들을 다 합치면 한 2000에서 3000여 개 팀들이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자원과 시간을 통해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새롭게 지역으로 사람들도 자원들도 기회들도 유입시키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희는 새롭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도시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장소를 골라서 살 수 있다는 담론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기 시작했고요. 브랜드를 사랑해서 지역에 방문해 봤더니 나도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 나도 이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새로운 욕망들이 이제는 보편적 담론들로 퍼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문화 소비라는 새로운 영역이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아티스트나 또는 지역만의 고유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를 이어서 전통을 지켜왔다면 지금은 지난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은 역사라도 우리가 사랑했다면, 우리가 함께하고 싶다면 서로 교류하면서 문화 콘텐츠로 켜켜이 지역 내에 쌓여간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MZ세대 중심으로 지속적인 문화 소비를 통해서 결국에는 본인들은 관계성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지역과 심정적으로 마음이 이어지는 관계 인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점점 교통이 발달하고 있고 KTX를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지역에 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특정인만 지역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루 안에 또 온라인상으로 먼저 지역만의 콘텐츠를 소비한 다음에 지역을 방문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지역, 시골이란 얘기가 로컬에서 점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결국엔 새로운 장소, 내가 탐험할 곳, 내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 있는 곳으로 새롭게 로컬이 재정의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컬 문화를
직접 만드는 삶의 방식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이뤄내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지역 내에 있었던 수많은 환경 속에서 이제는 지속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새로운 담론들이 단순히 지원과 보조가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교류하고 소통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 자원, 인적인 그리고 천연 자원과 지역 자원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게 이제는 특정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소비하고 모두가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로는 로컬 문화를 만들고 유입을 이끄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이제는 개인의 차원에서 어떤 개인의 혁신가라든지 독특한 사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에서 더 발전해서 로컬에서 출발한 고유한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또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은 사실은 돈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더 내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서 기여하고 또 노력하고 헤쳐나갈 건가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이제는 그러한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을 응원하면서 지역 문화를 소비하고 있고요. 당연히 창업하신 분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통한 어떤 새로운 얘기들은 결국에는 생산자 혼자 또는 문화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계승자 혼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가 컨텐츠를 중심으로 누가 생산하고 누가 소비하는지 경계가 희미해져 가면서 서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지역과 밀착하고 관계 인구가 형성되면서 이제는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이고 이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까지 조금 더 대범하게 말할 수 있는, 크게 이제는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022년의 대한민국은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 또는 로컬 문화, 도시 문화, 문화 도시만의 어떤 새로운 고유성을 갖고 창업하는 분들이나 활동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 4년, 5년 이후 10년까지 내다본다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고유성,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점점점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들과 로컬 컨텐츠가 도시 안에 쌓이는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문화 도시로서 동반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조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진공준화를 통한 플랫폼으로서 문화 도시에 대해서 약간 상업적인 관점 또 창업가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비로컬 김혁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너무 열정적인 강의였죠. 우리한테 주고 싶은 말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듣다 보니까 로컬에 대한 정의를 좀 해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로컬을 그냥 한국어로 번역하면 지역, 지방이라고 하는데 지방은 좀 여전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이 서울과 지방을 비교해서 서울 중심적 단어였다면 이제 로컬이라는 단어는 그렇지 않고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좀 변화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로컬 문화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천도 말씀해 주셨고요. 부산도 말씀해 주셨고 또 마침 제주도에 와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제주 맥주가 이거 말고 예전에도 있었죠? 기억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근데 그거는 실패했고 이거는 성공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바로 토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토론을 부탁드리겠는데요.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신용식 과장님께서 발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사포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문화주도 성장과 12개 요소들, 그리고 소도시도 일단 이런 요소들이 잘 결합되면은 성공 요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까지와는 다른 어떤 발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했고요. 일단 저희 한류 정책을 담당하는 문체부 입장에서 봤을 때 한류 현상은 일단은 대중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인데, 재밌게도 여기에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팬덤을 같이 형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어떤 현상들로 보여지고, 오늘 토론의 주제가 공존, 공진화를 위한 문화도시로서 플랫폼인데, 사실 서귀포 문화도시나 우리 지금 오늘 김혁주 대표님도 말씀하신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 발전상들이 진짜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 현상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한류 현상이 왜 벌어졌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사실 몇 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물론 이제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한 것도 있었겠지만, 이 콘텐츠가 가진 어떤 보편성이나 어떤 세계인의 감성에 맞는 어떤 콘텐츠 경쟁력, 그것과 함께 코로나를 전후로 형성된 이 미디어 플랫폼이 급속도로 확산된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팬덤들의 어떤 현상들이 결합되고, 정부도 9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거리 원칙, 이런 것들이 이 시점에 와가지고 다 결합되면서 폭발적으로 혈류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걸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희도 이제는 이런 혈류 현상을 통해 가지고 한국 정부가 그동안 패스트 팔로우였다면은 이제는 뭔가 퍼스트 무버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시아나 세계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혈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사포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향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OECD나 아니면 브루킹스 같은 글로벌 싱크탱크 기관들과 연계해가지고 공동으로 이 한류라는 현상을 통해가지고 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같이 발굴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따라가는 정책만 했다라면은 이제는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가지고 이 소도시들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꼭 한국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이제 한국 정부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고, 12가지 요소들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깊게 고민을 해보고 기회가 되면 다시 좀 상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혁주 대표님 말씀하신 이 로컬 크리에이터는 저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 좀 보면서 되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성장이 있었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좋았는데, 좀 공무원으로서 좀 반성할 포인트 하나는, 좀 이렇게 소개한 게 이제 주로 일부러 보여주셨겠지만, 감자빵이나 이 제주 맥주를 얘기해 주셨는데 주로 먹고 마시는 종류더라고요. 이게 결국 보면 정부가 좀 규제하나 이런 것들을 좀 대폭적으로 못하면서 아마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 크리에이터들이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좀 개인적 생각을 좀 해봤고, 이 지역에서 일단 이 벌어지는 어떤 이런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역할들이 정부에서는 앞으로 한류라는 현상이 해외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해외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한류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 발전이나 지역 문화를 통해서 한류 세계화뿐만 아니라 글로컬 전략을 좀 고민하고 있고, 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사실 국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해외를 나가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좀 이 방법을 찾아보는데,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확산한다기보다는 세계와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뭔가 이런 것들을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이렇게 제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 왔지만, 컨텐츠는 하나가 성공하면은 말도 안 되게 무한복제가 되면서 작은 기업도 세계적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긴 하지만 컨텐츠가 강력하면 이 플랫폼도 넘어설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아무튼 정부에서는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세계 속에서 같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한류 정책 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오늘 두 분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발표자 두 분 중에 한 분 추가 설명이나 그런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두 번째 토론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공연기획 전문위원이신 김태관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Thank you. I have 그러니까요. 제주 맥주는 많이 못 마셔봤는데 제주도에서 술은 한라산 17도, 21도가 좀 유명한 것은 맞습니다. 술을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주를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서귀포시가 사실 인구수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음악 축제 중에 하나인 지금 사코 교수님이 계시는 이태리의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이라는 데가 있는데, 베로나 시가 서귀포시 인구만 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근데 내년에 여기가 100주년 됩니다.
1913년에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만한 곳이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이 내년에 한 70주년 정도 되는데요. 거기도 50만 밖에 안 됩니다. 50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제주시 인구가 50만이죠. 베로나가 서귀포시 인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사코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작지만 작은 게 결코 오히려 자랑인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리고 두 분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하고 우리 사코 교수님은 문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문화가 가지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 문화가 지역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10년 동안 석박사를 서울에서 배울 때는 우리 교수님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문화정책을 이야기할 때 문화정책의 핵심이 뭔데? 라고 항상 물어보셨어요. 항상 그분들이 하셨던 말은 뭔지 아십니까? 문화정책의 핵심은 예술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또한 예술을 더 이야기할 겁니다. 서귀포의 예술, 제주의 예술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술로는 혼자만은 안 됩니다. 그게 지역의 고유한 문화하고 매칭되고 콜라보돼야 됩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제주시 또는 서귀포, 제주도가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걸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 교수님은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서귀포 문화도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요. 지역성을 가지고 대표 브랜드를 만들자 이겁니다. 자, 꼴은 정해졌습니다. 거대 담론은 정해졌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가 나와야 되겠죠? 예, how to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서귀포시 또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문화와 예술, 제주의 서귀포의 가장 장점이자 기회인 자연환경, 관광, 고유한 문화, 제주어 이거를 결합해서 만든 문화예술 상품입니다. 제가 먼저 결론 먼저 말씀드려 가지고 조금 빠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미시적인 얘기들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서귀포는 상당히 독특한 지역입니다. 서귀포, 제주, 저는 서귀포에도 있어봤고 제주시에서 지금 있습니다만 서귀포는 여러분들 장점, 강점, 기회, 위협 요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분석을 할 때 스워트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기회와 장점이 뭘까요? 네, 자연 환경입니다. 그 다음 고유한 문화입니다. 위기와 위협 요인은 뭘까요? 서귀포는 변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잘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제주도에 와서 100년이 됐는데도 제주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거는 뭘까요? 네. 변화에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제주 사회를 변화하고 있는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통계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옆에 계신 국가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 활동 인구수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6대 광역시 알죠, 여러분? 부산, 대구, 울산 이런 데서 1년에 약 평균이 65회였습니다. 근데 약간 작은 소도시 대전 이런 데는 55회였죠. 서울은 몇 회였을까요?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은 124회였습니다. 질문 하나 낼까요? 그럼 제주는 몇 회였을까요? 제주는 133회였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근데 왜 그런가를 살펴봤더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14년도부터 제주도의 유입 인구수가 8,000명, 만 명씩 10년 동안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주도 인구수가 60만 명이었는데 70만 명으로 늘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제주로 이주해온 분들이 무엇을 하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일들이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가 과연 어떠한 것에 중점을 잡고 포커싱을 해야 되는지는 물론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문화부의 정부의 통계 자료로 봤을 때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분들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론이 바로 문화예술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는. 그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통계 자료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주하고 서귀포시가 다른데 제주와 서귀포시를 비교를 했더니 제주시는 공연장 중심으로 돼 있고 약 50개가 있으면 70%가 공연장이 제주시에 있고요. 서귀포는 뮤지엄, 미술관 박물관이 약 65%가 제주도의 65%가 서귀포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보시더라도 알 겁니다. 이중섭 미술관이 있고요. 바로 현중화 전시관이 있고 등등등. 최근에는 이제 변시지 선생님 뮤지엄을 만든다고 할 정도로 사실 미술 전시 쪽에 서귀포는 강합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 서귀포 예술의 전당이 만들어지죠. 공연예술은 서귀포는 전혀 바닥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통계 자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많은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다다음 주에 제주 서귀포를 브랜드한 이중섭을 주제로 한 오페라도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한 7년 정도쯤 지속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제가 보기엔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거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디벨롭 해야 되는데 디벨롭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예술 경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홍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국한하지 마시고요. 자꾸 나가셔야 됩니다. 이중섭을 제주도에서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서울에서 더 해야 됩니다. 서울에서 2번 하면은 외국에서 일본에서 5번을 하고 외국에서 더 해야 되죠. 그게 홍보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에서는 저는 더 이상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확장성을 위한 겁니다. 우리 서귀포를 아니고 서귀포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이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사코 교수님하고 김혁주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문화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그다음 로컬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다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가 필요한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문화 예술이 더욱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디벨롭 시키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인 차이죠. 홍보 마케팅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술 경영적 측면에서 홍보 마케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마지막에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는 사실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행정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사실 행정과 예술의 역할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술이 가고자 하는 것은 독창성과 자율성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반대죠. 규제와 원칙적인 것으로 가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예술가들을 예뻐해 주지 않으면 예술을 자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얘기했지만 두 분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브랜드 할 수 있는 것은 고유한 문화와 예술입니다. 문화예술 상품을 만들어내는 역할이죠. 그건 우리 같은 예술 전문가들이 하는 역할이고 홍보 마케팅 디벨롭 시키는 역할은 같이 해야 되는데 원천적인 것은 조직과 재원을 가지고 있는 행정의 역할이죠. 그러나 아까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945년도에 예술 8길이 원칙이라고 문화정책의 기본이 영국에서 나옵니다.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과도하게 예술가들을 지도관리하지 마라.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 이게 1945년도에 만들어진 8길이 원칙의 기본입니다. 전 세계의 문화정책의 원칙이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영훈 도지사가 들어서면서 했던 얘기도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멘트를 좀 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아마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실천적인 대안들을 좀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듣고 보고 또 저도 문화예술 경영학과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계속 고민이 이 문화에 대한 정의입니다. 문화에 대한 정의. 지금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경제개발도 하자, 지역개발도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마다 다 문화에 대한 정의를 여쭤보면 다 다를 것입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발표 주신 김태관 위원님께서는
뭐 좋게 얘기하면 예술부터 출발되고 크게까지 가면 아마 우리 삶의 전부가 문화일 것입니다. 이게 저도 좀 고민입니다. 문화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건지가 고민인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게 좀 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서귀포시 문화도시 센터장님께서 새로운 위기 시대 문화도시가 어떻게 상호 공정과 공진화를 위하여 갈 방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귀포시 문화도시 센터장입니다. 이제 이번 제주 포럼과 연관해서 얘기를 시작하면 평화도시가 제주도의 지향이라면 문화도시는 하나의 이제 방법론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코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문화 주도 발전, 문화 주도의 지역 발전, 도시 발전, 네, 12가지 핵심 차원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차원들은 문화도시라는 맥락에서는 문화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창작자만의 어떤 몫이 아니라 그 도시를 이루는 다양한 시민들이 어떤 공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의 이제 미래상들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문화도시를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대에 그러면 문화도시는 어떤 모습을 상상을 해야 될까? 플랫폼으로서 문화도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여러 이제 고민이 되는데요. 어제 이제 제주 포럼의 기조발제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도 얘기해 주셨듯이 신냉전의 시대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와 도시가 당면한 과제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화 자체가 모든 도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 지역 정부와 그곳에 사는 시민들이 문화라는 어떤 매개, 예술이라는 어떤 매개를 통해서 혁신적인 지역을 혁신할 수 있는 어떤 전략, 정책, 과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6가지 하나의 이제 문장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요즘 청년들이 노잼 도시를 얘기를 합니다. 재미없는 도시. 그래서 한국의 인터넷에 노잼 도시 리스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대전이 선두를 달리면서 대전에 이제 대전 시장님이 도대체 인터넷에 대전을 노잼 도시라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근데 대전 쪽에 되게 과학 인프라가 되게 많잖아요. 과학 인프라는 많은데 좀 더 예술적이고 창의적이고 문화적이고 놀 공간들이 되게 이제 없던 것이 좀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어떤 도시의 방문객, 그리고 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그런 도시 분위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표현하면서 어떤 문화적 경험을 교류하고 해석하고 대화가 되는 일상적인 도시. 그래서 이제 재미가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문화도시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문화인데요. 지역 문화를 얘기를 할 때 기존에 이제 지역 문화원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은 또는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 사업들은 뭐랄까요? 박제화한다고 할까요? 하나의 이제 살아있는 문화를 어떤 시설에 넣어서 이제 박제화하는 과정이었다면 문화도시는 일상에서 매 순간 거리와 골목과 이제 자연적인 장소에서 그러한 문화적 활동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는 지역의 문화가 매 순간 살아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문화도시라고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상상력이 있는 도시인데요. 이제 저희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보면은 유튜브에서 많은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지식 생산을 하고 있는 층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가 결합을 하고 자신의 경험과 결합을 해서 어떤 상상력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걸 많이 저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지역은 특히 제주도는 18,000 신이 있는 지역이죠. 그만큼 많은 상상력이 내재해 있었던 도시이자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상력들을 그 도시의 시민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로 표현해냈을 때 우리가 해리포터
이제 소설부터 영화까지 다 아시죠? 지역에서 그러한 위대한 작품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번째로 얘기한다면 실험이 일상화된 도시일 것 같습니다. 문화는 저희가 이제 과학과 의료 그리고 예술에서는 실험을 용납을 합니다. 실험을 하라고 하고 그 실험을 통해서 되게 새로운 창조물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도시가 도시의 분위기가 그리고 도시의 정책이 그런 실험을 용인하고 실험을 활성화하는 그런 도시가 또 문화도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앞서에 이제 그 비로컬의 김혁주 대표님이 얘기했던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요. 문화도시는 그 문화의 창의성이 도시의 다른 영역과 결합하는 도시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과 6차 산업이 결합을 한 사례가 아까 저희가 강원도가 감자로 유명한데 그 감자빵이 그런 사례일 수 있고 제주도에서는 해녀의 부엌이 또 그런 사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이 6차 산업화 되기 위해서는 문화가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창의적인 인력들이 만든 디자인의 혁신 그리고 스토리의 창조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됐을 때 지역의 경제 발전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를 넘어서서 이제 21세기의 어떤 문화도시를 상상을 할 때 이제 사코 교수님이 얘기한 12개 요소 중에서 대한민국 법정 문화도시가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도에 이제 1차 도시가 7개 도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서귀포시가 그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서 12개 요소 중에 문화적 공급의 질, 지식 생산의 질, 그 지역 거버넌스의 질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도시의 그 비전과 사업 체계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는 105개 마을의 마을 공동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지역 문화를 보존하고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역량들을 높여서 외부의 인력들이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인력과 새로 유입된 창의 인력, 지역의 성장한 창의 인력들이 새로운 지역 공동체의 역량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반적인 사업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소도시의 고민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대도시와 다르게 역시 그 창조적인 인력들의 부족이 되게 많이 있고요. 지역의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체계라든가 교육 체계의 한계가 있고 앞서 얘기해 주신 지역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한 기업가 모델을 봐야 되는데 모델을 참고를 하고 그 모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린다면 사코 교수님이 그 얘기한 유럽 문화 수도는 되게 지금 소도시 인구 2, 3만의 소도시입니다. 서귀포시는 인구 20만의 도시인데 앞서의 12개 중에서 어떤 우선순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개 중에서 앞서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한 그 서귀포의 상황들을 좀 고려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게 그 문화도시, 문화를 통한 문화주도 지역 발전과 도시 발전에서 필요한지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는 이제 관광도 그렇지만 문화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관광의 효과가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효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그러한 다양한 로컬 크리에이터가 성장하기 위해서 민간 영역에서 자생적으로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서 공공 영역에서 해야 될 ABC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 토론 감사드리고요. 아까 사코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죠. 12가지 주요 요인 중 우선적으로 좀 준비해야 될 게 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코 교수님.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연자와 토론자 여러분들의 모든 말씀 고견 감사합니다. 아이디어도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현지의 상황을 알아야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가장 유망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도시로서 굉장히 영동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는 것은 영내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력을 키우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창의성을 키우는 것이죠. 이 지역의 창의성을 키우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마을에서 그리고 도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혁신적인 방법을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생산자와 그리고 기관 간의 어떤 연맹 관계, 협업 관계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품 문화도 중요합니다. 식품 문화는요, 아주 강력한 유도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정체성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의성과도 연계가 되고요. 사람들은 어떤 로컬 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음식만 좋으면은 어떤 뭐랄까요, 그 지역에 대해서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내적인 네트워크도 구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실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 우리 로컬 크리에이터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같은 얘기일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리나 아니면은 뭐 브랜드의 매장들 자체가 외부의 수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규제를 풀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세세한 규제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단순 상업 활동이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제는 서로 교류하는 활동 자체가 문화로서 누적되고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포용하면서 넓게 봐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단순히 어떤 부동산 영역이나 공공의 어떤 거리 영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에 컨텐츠를 쌓아가고 있는 플랫폼 역할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 번 더 바라봐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저 사진 마이크 좀 드릴 수 있나요? 예, 발표 자리나 토론 자리 의견 잘 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장님의 의견을 한 가지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서귀포 씨가 이제 문화관광, 문화예술 관광을 위해서는 아까 원론적인 그런 그 의견을 많이 제시했는데, 그런 어떤 원론적인 것보다 자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서귀포 씨 미래를 위해서 문화 예술을 위한 어떤 투자라든가 그런 뭔가를 해야 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혹시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셨네요. 우선 제가 마무리 발언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우선 좀 오늘 멀리 이탈리아에서 발표해 주신 우리 사코 교수님, 그다음에 서울에서 오신 우리 김혁주 대표님, 또 이렇게 토론을 위해서 와주신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장님 질문의 답변과 저의 조언으로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서귀포시 계신 분들 또는 우리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저희 경영학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무엇을 투자할 때는 인풋을 어떤 것을 넣을 거냐가 중요합니다. 제주 서귀포시가 무엇을 만들고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항상 인구가 작다. 우린 20만 인구라고 생각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합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서귀포시나 제주도는 1200만 명이 관광객이 들어오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술 공간을 만들고 또는 어떤 관광지를 개발하고 도시를 개발할 때는 20만 상주 인구가 사는 서귀포시가 아니고 1200만이 찾아오는 도시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한국 분들, 특히 제주도 분들은 갈등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갈등은 우리 사코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건설적 갈등과 파괴적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서귀포시 또는 제주도 또는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설적 갈등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키고 나눠야 할 게 많은 우리 제주가 그 한계를 어떻게 이겨낼지 오늘 또 여러 의견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우디에이의 5분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진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문화도시 세션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션 더욱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을 드리며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